지금부터 플로어와 그다음에 인터넷상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현재 계신 분들은 직접 손을 들어주시면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영상 교수님께서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교수님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건강도시와 관련돼서 이런 기독교대학, 숭실대학도 기독교대학이고 저도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또 한남대 우리 회장님께서는 한남대 교수님이시고 이런 기독교 대학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건강도시를 좀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백석대 교수님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저도 백석대 최근까지 3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정윤 총장님이 좀 백석대 와서 좀 있으라 그래서 한 3년 있다가 뭐 또 이번 학기부터 좀 일이 좀 많아서 또 못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건강도시 운동이라는 게 말하면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교회하고 좀 직접 연결하는데 약간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아무래도 좀 건강 용어라는 게 좀 뭐 구원이라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든가 또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과 좀 별개이기 때문에 약간 교회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요거를 좀 발전시켜 가지고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어떤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마을 목회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니스트리라고 영어로 그냥 마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요 건강도시의 내용도 포괄하고 또 굉장히 좀 목회적이고 성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탐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회사나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책을 18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요 건강도시를 포함한 운동들을 개진하고 있고요. 그거를 서머리한 책으로 마을 목회 개론을 최근에 또 전체를 서머리해서 한 개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요 마을 목회 개론을 보면 그 내용 속에 건강도시 운동도 포괄되고 좀 더 이제 교회 친화적인 목회 친화적인 내용으로 요걸 조금 발전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또 길게 얘기하면 안 될 테니까 일단 그 정도로 얘기하고 혹시 또 다른 분들 얘기하는 중에 제가 약간 보태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대원 학생들도 듣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목회자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목회 개론이라는 책을 쓰신 거죠. 예, 이런 책을 구입해서 또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너무나도 새로운 주제 발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저희들한테 참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정말 숙제가 많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 기성세대들 또 우리 선배님 세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시고 학문하셨는데 이 문제 해결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우리 후배한테 물려주자고 하니까 너무 좀 미안한 부분도 많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리가 또 성찰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영 교수님 강의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유 교수님하고 코로나 생길 때 처음부터 좀 이렇게 통신을 했거든요. 대화를 했는데 이게 진짜 인간 중심주의에 의해서는 반드시 이게 극복돼야 되겠죠. 근데 뭐 생태 중심주의로 생각한다면
극복이 안 되는 것도 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 극복이 안 되는 시나리오에서도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그 극복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게 극복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자세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전문가시니까 감기처럼 독감 인플루엔자처럼 계속 같이 지내야 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우신 질문이신데요. 맞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극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 방역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관리들이나 뭐 지도자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극복이 일단 되는 긍정적인 그런 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굉장히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개발되는 것, 그리고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주지 않는 것,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타입의 바이러스이면서 변이를 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녀석들이고, 실제로 이 변이라는 건 계속 숙주를 바꿔가면서 옮겨가면서 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패시지, 개대되는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1차, 2차, 3차, N차까지 계속 가니까 그게 계속 되면 될수록 돌연변이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져서 그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솔직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소극적이긴 합니다만 생활 방식이나 면역 기능을 높여서 초반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국민들에게도 그런 어떤 생활 지침이라든지 그런 팁을 좀 그 전문가들이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극복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극복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적자 생존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의료 혜택을 보기 어려운 사람들은 확진된 상태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제 벨기에 같은 데가 이런 비슷한 시도를 했었죠. 적자 생존은 아닙니다만은 이 헐드 이뮤니티 그래가지고 집단 면역 체계로 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해서 거기서 항체를 갖게 하고 그런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그 중에는 좀 약한 사람들은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로 그런 일을 했는데 대실패로 돌아왔죠. 대실패로 돌아가고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무자비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원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역병이 아시아에도 많이 있었으나 유럽에 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영상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살려고 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나요? 한국이 메트로폴리탄이 이제 유럽의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위생 상태도 안 좋은 데에서 인구가 과도하게 많아지고 거기다 뭐 분변이나 하수 시설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질병들이 돌았고, 그때 죽은 인원들이 3천만 명, 7천만 명 그럽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거의 그 몇 억에 해당하는 정도의 인원들이 죽어갔죠.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걸 초래했느냐 하면은 적자 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면역력이 강하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갖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은 저는 상당히 그런 데에 기인한다고 봐요.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남은 유전자를 받은 종족이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극복되지 않는 시나리오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좀 비참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사율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메르스가 한 15에서 20%였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죠.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이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1년에 우리나라가 통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비드 때문에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거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도 통계를 잡아야겠다. 그냥 뭐 지나가는 독한 감기 하는 식으로 해서 지나쳤다가 통계를 잡기 시작한답니다. 금년부터. 근데 대략적으로 추산하기를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이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으로 지금 3,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어요. 우린 잘 모르죠. 결핵 그거 뭐 옛날 병 아니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470명 정도입니다. 사망자가 코비드가. 그러니까 사망률로 보자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양 상태도 좋고 의료 혜택도 잘 받고 있고 국민들이 또 많이 지식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어떤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최악의 케이스로 극복이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개인의 위생관념, 영양 상태 확보 뭐 그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덜 보도록 하는 그런 방향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 분 발표자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좀 아직 할 것이 많고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의 핵심의 문제가요. 그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그 어떤 그 국가 정책이라든가 그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그 성장에 대한 신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하겠다는데 건강도시 좋지요. 근데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가 되지 않은 슬로우 시티 이런 게 제기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우리 홍 교수님께 좀 평소에 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진짜 환경을 생각해도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성장도 다른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말 그 요즘에 뭐 성장하면 뭐 저속 성장 그다음에 축소 성장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생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백기무익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장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새로운 또 모델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 교수님 지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본질적 질문이시고요. 제가 사회학 하시는 교수님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은 한 30% 정도가 탈물질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물질주의자가 반드시 탈성장주의자하고 꼭 등치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소비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이 가장 높은 가치에 있는 이제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좀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 독일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이런 쪽에 가장 모범적이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가정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의 3배입니다. 3배. 우리만큼 3배만큼 잘 나는데도 엄청나게 비싼데도 정책인 적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그러면서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경제가 탄탄하고 성장률이 높은 나라고 지금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어떤 목마름 이런 것은 그 나라의 현재의 발전 수준, 발전 경로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인식, 생각, 가치하고 굉장히 연동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저도 이제 제가 20살에 이제 경제 공부하기 시작해 이제 38년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1961년에 1인당 소득 100달러에서 지금 3만 달러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성장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은 상당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뭐 과거에는 1000만 기독교인 막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그런 어떤 물질 중심, 성장 중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장의 그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잡아먹었죠, 완전히 교회를. 그래서 그렇게 돼 온 흐름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 지금 성장률이 이제 1991년을 기치로 9%대에서 6%로 꺾이고 이제 2000년에 들어서 4%, 3%, 지금 2%, 올해 지금 마이너스로 갈 상황. 물론 올해는 특별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격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해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반면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성장 전략,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 이런 것들이 매번 대선 때마다 핵심 이제 공약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유권자의 마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질문하신 그런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흰수마자를 보여드렸지만 이미 1970년대 40년 이상 전이죠. 미국에서는 똑같은 영주댐전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텔리코 댐이라는 댐이 있었는데 이 댐도 똑같이 거기에만 서식하는 저만한 물고기가 있었어요. 저게 한 5cm 되는 물고기인데 미국은 한 10cm 되는 스네일 다 들어간 물고기였는데 결국 소송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텔리코 댐이 다 건설이 됐는데 물은 찾지 마라 라는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내릴 정도로 이미 70년대에 그런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이 생태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미 대법원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한 번도 이런 소송에서 이겨본 적, 저도 과거에 4대강 때 그런 좀 참여했습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그런 가치가 아직 우리나라 성숙이 안 돼 있어서 전 결국은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가 우리 이 사회를 이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이 어떤 성장 제일주의, 성장 일변주의에서 좀 더 우리 자유와 공생하고 인간 겸손함, 나의 부족함, 탐욕을 좀 제어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교회가 해주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그런 모습은 잘 안 많이 부족하고요. 다행인 건 학계에서 최소한 경제학계에서 그래도 처음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완전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기후변화를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끼리 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올해가 변화 몇 년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감히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생각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흐름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흐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기업 같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이게 경제학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경제 환경이 순환하고 공생하는 것이 훨씬 인간의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 우리가 주권자기도 하니까 그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간단히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지만 붙여서 얘기하면 이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뭔가 또 중요한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경제 우선주의만으로 이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최근 이제 유엔에서 많이 언급된 것 가운데 이제 SDG라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그러니까 발전과 성장은 하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자. 많이 옛날부터 나왔던 말이지만 이제 그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전 지상주의는 참 이게 안 될 것 같고 좀 뭔가 환경과 자연 또는 것을 생각하는 어떤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세계 학자들하고 줌으로 이 코로나19 시대, 코비드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잡을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핵심 단어가 뭐를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잡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온 핵심 단어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되게 생명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다른 걸 조율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생명을 설명하면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상생과 공생, 심비오시스라는, 그러니까 상생과 공생의, 그러니까
사람들도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되지만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도 공생의 차원에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마 이번에 우리 그 논의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뭔가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그 발전시키는 것이 어떤 인간의 정신과 가치의 통제 속에서 그게 발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한 가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명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정도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지구 생명체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구가 지금 거의 뭐 멸망의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발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복음을 가지고 제가 최근에 만든 책 가운데 지구 생명체의 위기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책을 만든 게 있습니다. 꽤 좋은 책인데 별로 안 사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생명체의 위기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내용인데요.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예정된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여기서 토의는 마치고요. 오늘 주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생태 환경의 위기를 우리가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 중심적인 또 생태 중심적인 크리스천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문득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바로 우리 기독학문학회에서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그런 하나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기독교 학문학회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그런 생각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 저희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에서 신앙과 삶이라는 잡지도 발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곳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주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